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검찰 출석인데 결국 오늘 잠시 후에 이 대표가 출석합니다. 포토라인에서 과연 어떤 발언을 밝힐지 이미 성남시청 앞에 저희 취재진이 중계 카메라가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전후 과정까지 모두 다 생중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오늘 모든 언론의 관심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향해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관련된 혐의로 성남지청에 출석을 해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는 포토라인 앞에서 오늘 지도부도 동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떤 그림이 연출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전 과정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출석! 오늘 동아일보도 6면에 쓰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전날 여의도 국회에서 임시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방탄국회다 아니다 말이 많습니다. 여당에서는 방탄용이다, 협조 못한다라고 날선 비판의 발언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본회의가 임시국회가 계속 개원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여당의 의심입니다. 과연 오늘 이재명 대표는 누구누구를 동행한 채, 대동한 채 검찰에 출석할까요? 새과시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잠시 후에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간첩.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직도 간첩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국정원이 이 대공 전문 수사 요원들이 수년간 수사를 벌인 끝에 간첩을 적발해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충격적이게도 북한의 지하 조직 방상도시 창원에 중앙 거점을 설립했다라는 혐의를 국정원이 포착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함께 협동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 창원, 전주 각 지역의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 노조에 북한 간첩들이 직접적으로 침투를 해서 지하 활동을 벌였던 겁니다. 주로 반정부 운동, 반미 운동, 반일본 운동들을 벌였습니다. 점조직 형태로 전국망을 갖추고 있는 지하 조직, 지부끼리 연계 활동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해외로 가서 북한의 공작원을 직접 접촉하고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아서 국내로 돌아와 북한의 지령대로 활동하고 다시 북한에 보고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꽤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잠시 후에 국정원의 수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겁니다. 철거. 한겨레 신문이 오늘 2면에 쓰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회 사무처가 윤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이 전시를 기습 철거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걸 철거한 게 논란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언론들은 이게 전시된 것 자체가 논란이다라는 문제의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철거한 사람도 민주당의 이광재 전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죽하면 자기 당 출신이 철거하겠냐라는 목소리도 내놨습니다. 반면 이 그림을 전시한 주최 측 주로 철험의 의원들인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반발하고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도대체 이게 뭐 어떤 그림들인지 과연 이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수준인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폭동. 경향신문 14면입니다. 브라질에서 폭동 났습니다. 대선 불복 시위입니다. 룰라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궁에도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군대 풀어서 겨우 진압했다고 했는데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어째 후퇴한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략기획 부총장을 맡고 있는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검사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전해드릴 내용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검찰 소환입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이재명 검찰 출석. 이제 잠시 후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성남FC 혐의로 이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를 앞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검찰에 출입하고 있는 성혜란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검찰청사 앞에는 이 대표 지지자 측과 반대 측 인파 수십 명이 모여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자 측은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있고요. 또 이에 맞서는 맞불 집회 인파는 이 대표의 구속 수사를 각각 주장하고 있는데요. 2,000명이 넘는 인원이 집회를 신고한 만큼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 걸로 보입니다. 경찰도 이른 아침부터 900명이 넘는 경력을 투입해서 만일에 있을 충돌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반 뒤인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가 이곳 검찰청사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도 현장을 찾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장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측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측이 양쪽에서 벌써부터 이제 시위 내지 집회를 벌이고 있는 건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성혜란 기자, 어떤 내용으로 그럼 조사를 받습니까?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적용한 혐의 바로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기업들이 성남FC에 160억 원을 후원했는지가 쟁점인데요. 이 검찰은 그간의 조사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후원금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업 관계자 진술을 다수 확보한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진술 및 증거 등을 토대로 이 대표에게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오갔는지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이 반면 이 대표 측은 후원금 유치가 시민구단인 성남FC를 위한 공익행위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의 답변 태도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 뒤 이번 달 안으로 기소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성남지청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취재 기자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에 출석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저희가 생중계로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혜란 기자가 잘 짚어준 것처럼 오늘 성남FC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검찰로부터 어떤 조사를 이재명 대표는 받게 될 것이며 이 대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가 오늘의 관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오늘 오전 10시 30분 잠시 후에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재명 대표 출석합니다. FC 구단주 시절 160억 대가성 후원금 의혹, 제3자 뇌물죄다. 검찰은 유민종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이래요. 삼성 이재용 불법 승계 의혹 등 기업범죄 수사 전문 유민종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 측은 성남FC 사건은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검찰 수사팀 최순실 국정농단 때보다 증거가 훨씬 많다라는 얘기도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될 수 있습니다. 검찰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때보다 증거가 많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대가 이재명 대표이다 보니까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일단 이 대표가 들어가면 예전에 이 소환을 통보할 때 지청장 정도는 통보해야지 많이 이런 얘기도 보도가 있었는데, 그 지청장이 일단은 차라도 한 잔 통상 대접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관례에 의하면 한잔 할 가능성이 크죠. 지청장 집무실로 부릅니까, 그럼? 아니, 아마 조사실로 가서. 조사실로 가서? 거기 가서 아마
제가 볼 땐 지청장에서 차를 한잔 할 게 아니고 이제 부장검사실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부장검사실에서 아니면 이제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할 수 있어요. 영상 녹화실에서 예. 영상 녹화실에서는 그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영상이 이제 녹화되는 그 특수 장비가 있는 조사실 말하는 거예요. 예.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지청장이 예. 그쪽으로 갈 거예요. 지청장이 그쪽으로 간다. 예. 그런 이제 차 한잔 하든지 아니면 애우상 예. 뭐 오늘 조사는 뭐 하고 싶으면 하시고 예. 이제 편하게 조사 받으라. 이제 형식적인 말이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데 네. 소위 이제 범털이 조사받을 때 네. 지청장급이 이제 가서 티타임 하잖아요. 그때 보통 이 지청장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날씨 얘기하고 뭐 그럽니까? 아니, 뭐 날씨까지 얘기하지 않을 거고, 근데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할 수 없으니까. 뭐 굉장히 수고하셨다고.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 오늘 조사 좀 길어질 수 있다. 어허. 그래 좀 힘드실 텐데 중간에 좀 휴식을 취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하셔라.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조사받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예. 반드시 그건 지적하고 그러면 저희가 의견을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형식적인 대우적인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조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장검사가 조사를 하거든요. 부장검사가 그것도 의미가 아, 예.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부장검사 조사하지 않죠. 하지만 제1 야당 대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또 평검사 조사를 하게 되면 예. 또 뭐 무시를 했다랄지 또 그런 얘기가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부장검사 조사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우 차원에서 예우 차원에서. 부장검사 조사할 수 있고 이제 부장검사는 또 일반 평검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사 경험이 많고 조사의 노하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장검사가 이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더 그리고 또 실력이 있다. 그렇죠. 경험이 일단 베테랑이다. 많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조사하는 부장검사도 이제 특수통이에요. 예. 특수통이고 이제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이제 경제학과 나와서 사법 시험을 합격한 그러한 검사거든요. 유민종 부장검사인데 혹시 김관선 변호사님 그 검찰 계실 때 한참 후배 검사 같은데 같이 근무는 안 해봤군요. 뭐 10년 이상 후배죠. 10년 이상 후배라. 예, 그렇지만 이제 검찰 쪽에서는 상당히 스마트하고 스마트하고. 여러 가지 뭐 수사 능력도 있다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 그렇군요. 같아요. 네. 그럼 조사를 막 하다가 그럼 점심 시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통상. 이제 점심 시간 때는 이제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초밥 시켜서 먹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물어보죠. 아니면 검찰 수사팀이 또 배달시켜서 먹는 데가 있거든요. 아 배달로 합니까? 네. 주로? 그런데 짜장면 예. 아니면 곰탕 이런 것들은 반찬이 많이 따라오지 않아요. 아 그 검사들은 네. 조사할 때 짜장면 아니면 곰탕이에요, 꼭? 그게 아마 좀 간단하고 배달이 쉽죠. 그렇군요. 요즘에는 좀 배달 문화가 많이 발달했지만 적어도 코로나 전에는 예. 뭐 곰탕은 뭐 곰탕 한 그릇에 깍두기 하나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달도 쉽고 또 먹는 시간도 별로 안 걸려요. 뭐 밥 말아서 후루룩 짭짭 하면 예. 금방 끝나니까. 근데 나가서는 식사하게 안 해요? 조사하다가?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도 원하지 않아요. 대부분. 조사를 좀 빨리 끝내고 싶어 하고 예. 검찰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점심시간을 1시간 이상 준다. 나가서 밥 먹고 오라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범털처럼 굉장히 유명 인사 이런 사람들 나가면 또 기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본인 자체가 나가기 싫어하죠. 밖에 언론이 다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 무슨 질문 받으셨습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렇죠. 따라 붙으니까. 그리고 또 식당 가서 밥 먹으면 이제 거기까지 다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외부에 나와서 식사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군요.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빨리 조사도 받고 식사도 뭐 대충 빨리 해서 예. 일단 조사를 마무리하고 아무튼 검찰청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네. 거죠. 그런데 오늘 조사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일단 아까 뭐 이재명 대표는 뭐 자신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자신감 있을 그런 범죄 혐의는 아닌 것 같고 결국 오늘 이제 조사하는 것은 이제 대가성, 그리고 청탁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메일 같은데 뭐 용도 변경을 해주면 후원하겠다.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뭐 어느 부지를 살 수 있게 해주면 후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랄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제일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성남 FC는 예. 시의 예산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에서는 뇌물이 제3자한테 가야 하는데 성남 FC는 제3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법리적인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조사하는 데 있어서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지는 않고
단지 검찰이 어떻게 법률적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뭐 기소 여부랄지 아니면 영장 청구 여부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관련해서 기존의 입장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과연 뭐라고 답변할지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됩니다. 김수현 교수님, 중요한 건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 이 대표가 뭐라고 오늘 진술하는지를 검찰 입장에서는 잘 청취를 할 것이고 이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그 증거에 대해서 뭐라고 방어 논리를 내세울 건지가 사실 재판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김관선 변호사님이 딱 그 찝어주셨잖아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했다는 두산과 성남시 공무원들 사이에 오갔던 공문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것을 전제로 후원금을 성남FC에 후원하겠다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다는 이 문건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혹시 대표님 시장하실 때 이 문건 보셨습니까? 혹시 뭐 사인이 돼 있다면 시장님이 사인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이거 계속 아마 물어볼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제일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거든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입장은 그 용도 변경을 해준 것과 광고비를 수주한 것 사이에 대가 관계라든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아마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정한 청탁 이거를 해주면 광고비를 내주면 돈을 내면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라는 그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이건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자기는 내 주머니에 10원도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제3자 뇌물이라는 게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본인이 돈을 가져가지 않았어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있었으면은 네. 성립할 수 있는 범죄고 대법원 판례를 좀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묵시적인 청탁.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도 이건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어떤 증거가 있지 않더라도 쌍방 간의 어떠한 공공연한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게 있으면 이것도 제3자 뇌물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공문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묵시적 청탁을 넘어서서 공문에 뭐 얼마를 내면은 우리가 용도 변경을 생각하겠다라는 이런 공문도 있고 여러 가지 증언들이 다 확보됐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박근혜 대통령 수사 때보다도 훨씬 더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재명 대표는 무혐의 처리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예. 자신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한번 무혐의로 이미 종결이 됐던 걸 다시 꺼집어내서 한 거기 때문에 자기는 자신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때 제대로 조사가 안 됐고 증거들이 여러 가지로 추가로 확보됐기 때문에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더 자신 있다. 약간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과연 자 검찰의 칼이 날카로울지 이 대표의 방패가 튼튼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성남지청에 벌써 4번째 출석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갔네요. 2006년 변호사 시절 때 검사 사칭 사건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해서 2016년에 성남시장 당시에는 성남시의 조직적 선거활동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지청 출석, 2018년 경기지사 때 친형 강제 입원 등의 논란으로 성남지청 출석, 2023년 당대표는 성남FC 의혹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2006년에서 2016년은 갈 때는 10년 만에 다시 간 거고 2016년에서 2008년 갈 때는 경기지사가 되고 나서 2년 만에 성남지청에 다시 간 거고 또 지금은 5년 만에 2018년에서 5년 만에 당대표가 된 성남FC 의혹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하게 되는군요. 2016년, 2018년 성남지청에 출석했을 당시에 장면도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그 기한 시간에 허접한 고발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엄정 중립의 자세로 국가의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장이 형이라는 이유로 이걸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진단 절차를 계속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적 문제제기나 또는 이런 정치적 공격 때문에 사실상은 중단했고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나 가족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성남지청에 출석하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서는 다른 뭐 지역 검찰청사보다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아무리 많이 가도 익숙치 않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번의 성남지청 출석했다라는 내용 혹시 다시 한번 우리 PD님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요거를 좀 자세히 보시면 2006년 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됐었어요. 당시 변호사 시절에. 구속되고 1심, 2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의 기억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2006년 성남지청에서 출석해서 조사받고 구속됐어요. 그리고 2016년 성남시 조직적 선거활동하고 2018년 경기지사 친형 강제 입영 등 논란 관련해서는 출석은 했지만 이 대표가 뭐 이렇다 할 뭐 처벌이나 아니면 뭐 유죄를 선고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3년 당대표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다시 성남지청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면 요거는 과연 어떻게 될지, 이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도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성남지청에 네 번째 벌써 이 대표가 가시네요. 네. 그러니까 악연인가요? 이쯤 되면 성남지청과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기본적으로 법치를 아주 좀 주의 깊게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좀 법을 좀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검사 사칭을 이렇게 막 하고 그렇게 해서 구속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다음에 2018년 때도 2심까지 벌금 300만 원, 그러니까 2심까지 그 처벌 돼서 원래는 이제 직을 상실했어야 되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 원래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으면은 그때 대통령 선거 출마도 못할 상황이었는데 대법원에서 그거를 이제 무죄로 하면서 이제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좀 대법원에서 어떻게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뭐 대선을 염두에 둔 좀 여론을 좀 많이 의식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저는 좀 의혹도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판결은 그렇게 났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법을 평상시에 아주 반드시 잘 지켜야 된다가 아니고 웬만하면 좀 뭐 걸리지만 않으면 좀 우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편법이라든지 그리고 법에 대한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그렇게 법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당대표가 되고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이로운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특히나 저는 이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출석하면서 전혀 걱정하지 마라, 나는 뭐 무죄를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진짜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 저희 강원도에도 강원FC가 있습니다. 강원FC. 예. 다른 시도에도 다 그 축구단들이 있습니다. 성남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성남시는 뭐 해줄 테니까 축구단에다가 돈 기부해라, 이렇게 해갖고 돈을 받아서 축구단을 잘 운영했습니다. 돈 크게 안 들이고. 강원도는 바보라서 FC에다가 기부금 못 받습니까? 강원도에다가 예를 들어 그 뭐 자연 녹지 해제해 줄 테니까 당신들 와서 여기 기업 지어라. 그리고 대신에 FC에다가 한 100억만 내라. 그럼 안 낼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 못 타서 안 하냐? 그건 위법이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예. 다 그 기관장에 대한 제3자 기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를 못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본인들만, 본인 FC만 받아도 되는 그런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놓고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도 이재명 대표가 법을 너무 우습게 한다. 본인이 법을 어기고 잘못했으면 그에 대한 응당 책임을 질 자세를 가져야지, 어떻게 저렇게 법을 우습게 알고 아무 죄 없다고 처벌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태도 자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성남지청에 벌써 네 번째, 이양수 의원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번째. 법을 우습게 알면 안 되겠죠. 예. 법을 우습게 알아서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좀 과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게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 그러니까 뭐 주관적으로 법을 우습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뭐 우습게 아는지 아는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팩트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제 성남지청에 4번 갔기 때문에 법을 우습게 한다. 그럼 범죄 혐의를 봐야 되겠죠. 왜 갔는지.
예를 들면은 검사 사칭을 해가지고 최종심에서 벌금 150만 원 받았습니다.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분당이 경기도 분당이 이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당이 개발될 당시에 SK 파크뷰라고 이 특혜 분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재명 그때 당시는 변호사죠. 변호사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SK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에 시민운동을 하면서 언론사 기자하고 엮이면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사칭해가지고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게 특혜 분양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선거법하고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은 최종심에서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무죄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무리한 수사였고 무리한 기소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인데 어떻게 법을 우습게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절차를 거쳐서 1심, 2심, 3심을 해가지고 무죄 받은 건데 그걸 어떻게 법을 우습게 하는 걸로 해석이 되죠?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성남FC 말씀드리면 있잖아요. 그냥 이재명 시장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국민체육진흥법하고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따라서 성남시 체육회가 설립한 시민구단이고요. 예를 들면 이 성남FC는 성남시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장이 예산으로 그냥 성남시민 예산으로 축구단을 운영하면 되는 건데 굳이 제3자 뇌물죄를 위반해가면서 뇌물죄를 저질러 가면서 후원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산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남시 예산이 그때 당시 예산이 2조 3천억입니다. 1년에 2조 3천억 예산을 쓰는데 축구단 운영하는데 한 5, 60억 정도 드는데 세금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광고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말하자면 재원을 땡겨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땡겨온 만큼 성남 시민의 예산이 아껴지는 거죠.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제3자 뇌물죄까지 저지르면서 왜 축구단을 운영합니까? 그냥 세금으로 그냥 운영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게 되면 전국의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전부 다 이게 공익적 활동을 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제3자 뇌물죄 전부 다 적용됩니다. 제주FC, 인천FC, 서울FC 전부 다 그렇고요. 이 조례에 후원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광고 영업을 해가지고 이 기업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다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광고비를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과급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성과급을 이 사람들이 많이 가져갈 것 같아서 이재명 시장이 그때 당시에 광고 성과급의 한선을 10% 이하로 줄이기까지 합니다. 성과급을 많이 못 가져가게. 그다음에 이 성과급을 책정하는 것도 당시에 성과급 심의위원장이 구단 대표이사인데 그 내부 사람이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 성과급을 많이 가져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남시 체육국장이 위원장을 맡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해왔던 건데 이것을 제3자 뇌물죄로 해버리면 전국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말하자면 기업 유치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지른 모든 것들이 제3자 뇌물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이 길어서 죄송한데 예, 딱 한 그러면 또 가지만 나눠서 다음번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딱 한 가지만 아니, 말씀. 잠시만요. 전준수 의원님 혼자 더 많이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또 발언 기회 자주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나눠서 여러 번 하시면 됩니다. 한 분이 길게 하시면 방송 진행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전준수 의원님 많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세금으로 하면 되지 뭐하러 이걸 뇌물까지 받아가면 하겠냐. 한 줄로 줄이면 이 말씀입니다. 출석 하루 전 이재명 대표가 보인 반응도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꽤 여유로운 반응입니다. 함께 보시죠. 국회 앞 식당에서 주요 당직자들과 오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직자들에게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을 뭐라고 규정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검찰 수사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라는 전언이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자들의 발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장 검찰 수사보다는 이틀 뒤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벌써부터 신경 쓰는 것 같다. 검찰 수사 안중에도 없다라는 어떤 여유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의도된 발언일 수도 있고 실제 이 대표가 굉장히 여유로울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검사 출신으로서 봤을 때 검찰 조사 하루 전에 이 대표가 보인 이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이제 전재수 의원님의 항변도 들으셨고요.
제가 볼 때는 저 내용은 일부러 여유를 보이는 것 같아요.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고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 중요해요. 아니면 이틀 뒤에 이제 신년 기자회견 때 무슨 말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마 겉으로는 좀 여유로운 척은 하지만 아마 잠 못 잤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정치인으로서 저런 뉘앙스를 하는 건 맞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서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아마 그 내용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법률적으로 몇 가지만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성남FC가 성남시하고 동일하냐?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성남FC는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성남시와 별개의 기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에 있어서는 제3자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성남시 예산으로 꾸려간다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가 전체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아마 반절 정도 예산을 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광고나 후원금으로 갈 텐데 그래서 이제 성남시하고 성남FC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성과급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물론 이제 광고를 할지 후원금 하면 성과금을 주겠죠. 근데 이 네이버랄지 두산이랄지 차병원할지 이거 유치한 것이 성남시 FC에서 한 게 아니고 성남시에서 한 거예요. 그 유치의 조건은 용도 변경, 인허가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 FC 직원이 이 성과금을 가져가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알려지기는 이 성과금을 가져간 사람이 또 이재명 대표하고 상당히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검찰이 추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 가진 성과금이 이재명 대표에 흘러간 것이 아니냐. 그것도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랄지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되면 전국에 있는 시민구단을 갖고 있는 모든 자치단체가 이 뇌물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맞지 않아요. 강원FC나 뭐 경남FC. 왜냐하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다 대가를 주면 안 돼요. 용도 변경을 한다랄지 뭐 인허가를 해준다랄지 특혜를 주면 안 되는데 원래 후원금은 특혜를 제공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뇌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다른 산하에 있는 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시민구단과는 이제 별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아까 제가 이메일 같은 할지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뭘 해주면 돈을 주겠다. 후원금이 됐건 광고비 됐건. 그러니까 이것은 대가서 인정될 수밖에 없고 아마 전국에 있는 시민구단 또는 성남FC도 마찬가지죠. 160억이라는 후원금을 받은 사례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과다한 후원금을 받은 것 자체는 대가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또 검사 출신 또 김광삼 변호사님은 이제 전재수 의원님의 어떤 또 반박에 대해서 또 조목조목 다른 의견을 줬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진으로부터 또 그림이 현장 상황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잠시 갔다 오죠. 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엔 장사진입니다. 지금 많은 취재진들이 벌써 스탠바이를 하고 있고요. 포토라인도 지금 보이시죠? 이 대표가 이제 저곳에 서서 기자들이 건넨 마이크에 이제 입장을 낼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 돌직구쇼에 나와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도 주고 있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치열하게 검찰 조사에서 질답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장은 많은 인파로 지금 벌써부터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라는 분위기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종종 현장 분위기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아까 제가 발언을 끊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좀 끊어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길게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이런 거 제가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예로 들면은 각 이게 지방 정부의 시군구가 있지 않습니까? 시군구에 이제 그 예산을 이제 그 출금하는 이제 금고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현금 출납을 담당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때 선정된 금융기관이 자기네들이 시군구의 금고 역할을 하려고 엄청나게 로비를 합니다. 그렇겠죠. 로비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지정되는 금고는 대부분 뭐냐면 어떤 그 금고들이 지정이 되냐면 이제 그 출연금을 많이 내는 금융기관이 선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 말하자면 현금 출납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신한은행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역대 국민은행이 계속하다가 이번에 신한은행이 됐는데
출연금을 3천억을 서울시에 내겠다. 네.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현금 출납을 신한은행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신한은행에게 돈을 많이 내는 데다가 신한은행에 현금 출납을 맡기는 겁니다. 이건 뭐죠? 그 해주는 조건으로 3천억을 받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그룹으로부터 강남구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거 개발을 허가를 해줍니다. 근데 이 허가를 해주는 조건이 뭐냐면 1조 7천억의 기여금을 서울시에 내게 합니다. 예. 허가의 조건이에요. 뿐만 아니고 삼표 레미콘 같은 경우는 성동구에 성수동 개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말하자면 부지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인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뭐냐면 6천억 원에 달하는 기여금을 성동구에 내게끔 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 돕기 하거든요. 그러면 시군구의 구청장들이 불우이웃 돕기를 이제 시군구의 이름을 하는데 그때 인허가 과정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개발 사업을 하거나 했던 그 기업들에게 가가지고 불우이웃 돕기 내라. 공문도 보내고 직접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선출직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적극 행정의 사례이고 그리고 이 두산건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에 드려야 될 말씀이 많다 보니까 죄송한데 두산건설 병원 부지가 있잖아요. 예. 기초 공사만 된 상태로 20년 동안 방치가 됐었는데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어떤 이익이 생기냐면 기업 유치를 성남시가 하니까 성남시 입장에서는 세수와 재정이 확충이 되죠. 그다음에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일자리라든지 상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죠. 흉물 없어지죠. 그다음에 두산그룹이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자산을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 계열사 7개가 성남시에 입주를 하면서 한 4천 명 정도가 새로 이제 유입이 되거든요. 모두에게 좋은 겁니다. 이것은 선출된 공직자들이 전국적 단위에서 공익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3자 뇌물죄라 그러면 이 모든 활동을 사익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는 정말로 무리한 수사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법정에서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겁니다. 저는 법원에서 법정에서 아마 잘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데 뭐 다 하고 불우이웃 돕기 이런 사례까지 좀 들어주셨어요. 이양수 의원님. 나 전재수 의원님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좀 먼저 들고요. 안쓰럽다? 네. 그 제가 염려하던 게 사실 이런 겁니다. 지금 전재수 의원님이 뭐 법리를 모르거나 이래서 저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성남시하고 성남FC하고 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은 전부 다 자치단체가 해주고 자치단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우려하던 건 뭐냐면 이런 법리 논쟁보다도 정치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리하게 대선에 떨어지고 지방선거 패배하면서도 당대표에 나가갖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지적했던 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다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됐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한테 그대로 전이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민주당이 인질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의원님들이 참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이재명 그 대표의 인질이 아니고 이제 민주당이 공범이 되어가고 있어요. 똑같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법정에서 해야 될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공범이 돼버리면은 같은 위치에 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사법 처리되면 민주당은 정말 간판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것을 주장했던 의원님들은 그분들의 정당성은 어디서 입증이 되겠습니까? 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지금 대표 좀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차기 총선에 공천권들이 걸려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계시고 이러시면 안 되고 당을 먼저 생각하시고 당이 올바로 서야 또 정치가 올바로 서고 나라가 올바로 서는 거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용기를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양수 의원님께서 안쓰럽다 그러시니까 짧게 한 말씀만 해요. 안쓰럽다니까. 진행은 저한테 오늘 좀 맡겨주십시오. 전재수 의원님 평소에 안 그러시는데 오늘 아니 안쓰럽다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좋습니다. 적극적인 거 좋은데 진행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수사는 검사에게, 진행은 앵커에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답변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를 향해서 번데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번데기의 뜻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은데 내로남불 뻔뻔해져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기가 막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최고나 박찬대 최고도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엄호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정적 제거, 정적 숙청을 하려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 것입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반드시 국민이 이깁니다. 검찰은 솥단지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장작불만 떼다 보면 솥단지만 시커멓게 태워먹는다는 것을 검찰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솥단지 태운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국이 선양한 줄 알겠다라는 논평도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민생과 안보는 제발 입에 올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민주당도 범죄 피의자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는 옥쇄 전략을 이쯤에서 끝내주십시오. 일그러진 당 대표입니다. 혼자 망할 수 없으니 함께 망하자는 못된 심사입니다. 누가 보면 국이 선양한 줄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예의를 갖춰 한 말씀 드립니다. 거울 좀 보십시오. 오늘 대표님이 말씀한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힌 사람이 보일 겁니다. 잠시 후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된 심도 깊은 이야기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잠시 후에 이 대표 검찰 출석하는 그 장면을 생중계해드림과 동시에 또 저희들이 준비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된 오늘 여러 보도들, 저희들이 준비해놓은 여러 보도들, 그리고 관련된 또 우리 돌직구쇼 패널들의 입장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예고편 전해드렸는데 상당히 예고편부터 뜨거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전시회가 열렸다 철거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철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한 장관을 조롱하는 그림들이 걸렸다가 민주당의 이광재 전 의원이 중심으로 이를 철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전시회 소동, 어떤 그림들이 걸렸다가 국회 사무처가 철거했을까? 함께 보시죠. 최강욱, 장경태 등 철험회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민영배, 윤미향 등 무소속 의원이 함께 주관을 한 굿바이전이라고 합니다. 어제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개막 직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나체로 칼을 휘두르는 모습, 술 취한 윤 대통령 옆에 개로 묘사된 한동훈 장관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어포를 두른 윤석열 대통령이 나체로 노출하고 있는 그림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그림 확인 후 국회 사무처가 내규를 들어서 철거를 요구했고 주최 측이 불응하자 어제 새벽 강제 국회 사무처가 철거를 했는데 이 국회 사무처가 누가 있냐? 민주당의 이광재 전 지사가 국회 사무처에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이광재 전 의원이 이거를 중심으로 이제 철거까지, 강제 철거까지 한 소동인 겁니다. 자, 어떤 사진인지 몇 개, 어떤 그림인지 몇 개 보시죠. 자, 요겁니다. 윤 대통령 내외가 이제 나체로 칼을 휘두르는 그림이랄지. 자, 영화 패러디에서 해먹을 열심이다 라며 대통령실 사저공사 수주 의혹 같은 풍자고요. 술 취한
윤 대통령 옆에 개로 묘사된 한동훈 장관, 그리고 또 이것보다도 수위가 더 센 여러 가지 윤 대통령 위에 김건희 여사가 앉아 있는 그런 장면들도 전시가 됐다가 철거가 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떤 그림들입니까? 이거 누가 한 거고 누가 철거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작가들이 이제 이렇게 풍자화를 그려서 이제 국회 전시를 하겠다고 해서 철험회 이제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의 주선으로 이렇게 국회에 그림들을 전시하게 됐는데, 이 전시 내용을 맨 처음에 국회 사무처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림의 수위라던가 내용들이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히 이제 철거하게 된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림을 철거당한 쪽에서는, 그리고 철험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표현의 자유를 해한 것이다, 이 정도의 풍자를 허용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제 국회 사무처의 그 국회 내규를 보면은 어떤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하는 목적의 그림 같은 것들을 전시하지 않도록 그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내규가 있습니까? 그 내규가 있어서 보면은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 도덕, 사회 윤리를 침해하는 그런 행사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 행사를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그림의 내용이 워낙에 이 논란이 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대통령에 대한 너무나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급히 철거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물론 표현의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중요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게 인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인권이라는 게 어느 경우에나 어떤 장소에서나 절대적으로 100% 1000% 보장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인권은 항상 다툼이 발생하고, 그 인권을 주장하는 게 타인의 어떤 인권을 또 침해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이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저는 인정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의 누드 그림이 국회에 전시돼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상임 고문이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저의 의견과 거의 같아요. 작품은 예술가의 자유고 존중돼야 하지만 그 작품이 국회에서 정치인의 주최로 전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정치는 어떤 품격 같은 것들을 중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술가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돼야 되지만, 그게 국회라는 공간에서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오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내비쳤고,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전시를 주도했던 표창원 의원이 민주당의 윤리위에 회부까지 됐었던 일이거든요. 어허. 저는 그 의견과 거의 동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자유는 존중돼야 되지만, 굳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우리 국민의 모두의 화합과 통합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 공간에서 이렇게 상대 당의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던가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 꼭 이렇게 전시되어야 했는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 전시를 주최했던 철험회의 최강욱 의원이나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은 국회 사무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사무처에는 민주당의 이광재 전 의원이 국회 사무처의 총장으로 있습니다. 최강욱, 윤미향 두 분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풍자로 권력을 비판하겠다라는 예술인의 의지를 강제로 꺾었습니다. 국회와 정치의 예술 문맹, 그 민낯이 참담합니다. 예술인을 억압한 국회 사무처의 야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웃자고 얘기하는데 죽자고 덤비는 국회 사무처입니다. 이광재 전 의원은 왜 철거를 지시했을까요? 여당에서는 오죽하면 이광재 의원이 그랬겠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출신의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내규 위반으로 판단해 강제 철거했겠냐. 풍자라는 허울로 예술을 참칭하는 흑색 선전에 불과하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광재 전 의원, 이광재 전 지사,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에 전시회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민주당인들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국정 한참 진행 중입니다. 아주 가슴 아픈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시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광재 의원이 굉장히 그 젠틀하기로 소문이 났는데 역시 젠틀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단호하게 이런 그림 전시는 지금 안 된다. 이태원 참사 국조가 진행 중이다. 라고 단호하게 안 된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야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양수 의원님. 예, 사실 이제 저런 그림들이 예술이냐 하면 저는 예술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이제 고호나 고갱이나 세잔느가 저런 그림 그린 적 있나요? 근데 예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욕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고운말을 써야 되는데 고운말 쓰다가도 이제 욕을 자주 섞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저분들이 저런 그림만 그릴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림 그리다가 가끔가다 욕을 섞어 쓰는 그런 분들의 그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은 술 취한 주인 옆에 있는 개. 그리고 이거는 약간 적개심이 좀 담겨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물론입니다. 저기는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과 그 여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아주 있는 대로 표출한 그림들이고, 오늘 채널A에서 고른 그림은 그래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공중파에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림들 같고요. 저거보다 더 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예술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그냥 그리고 본인이 소화해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국회에 걸어서 이제 수많은 분들이 거기에 다녀가고 또 여야가 항상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 국회 공간에서 저런 전시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거를 주선한 의원들이 저는 좀 그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름을 면면히 보면은 그 이 전시회를 주최하는데 도움을 준 그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평상시에도 아, 그럴 만한 분들이 다 모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광재 사무총장은 사실 사전에 저 그림의 내용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날 저녁에 다들 퇴근을 하고 그 이제 그 공간이 비었을 때 그때 그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오는데 당직 쓰던 그 경호원이 경비 그 쓰시는 방호원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림을 이제 그 껍데기를 벗기고 하는데 막 이런 그림이 나와서 깜짝 놀라서 지휘 체계를 통해서 보고를 해서 이광재 그 사무총장이 아주 그 보고는 사전에 받았고 다음날 새벽부터 일찍까지 나와서 이거 안 된다, 이거는 큰일 난다, 다 철거해라. 근데 뭐 우리 국민들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어떤 그림들인지 보시면 아, 이거 뭐 철거가 당연하다 뭐라고 하고, 이것을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는 것에 아마 대다수 국민들께서 다 동감하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것을 추진했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본인들이 하려고 했던 행위가 정당했다, 이 그림들은 전시돼야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광재 사무총장과 국회의장, 국회 사무처를 엄청 규탄하는 걸 보고서 아, 저분들은 참 그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서 정치를 하시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을 대하시나 하는데 좀 안타까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자 이양수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광재 사무총장과는 또 가까우시잖아요. 지금 여야 논란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이제 철험의 의원들과 국회 사무처 간의 어떤 대립 양상도 좀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철험의 소속 의원도 있고 철험의 소속 의원 중에 빠진 사람도 있고. 빠진 사람. 그래, 예, 그러니까 이야기를 제가 쭉 들어봤는데 그 철험회가 주최하는 건 아닌 걸로. 그래 거기에 동의하는 의원들만 이제, 그래서 이제 무소속 의원들도 이제 저렇게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예술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은 조금 좀 구분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논쟁이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들어온 잠이라는 그 작품이 있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는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 작품이 있었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그림이 걸렸는데, 저는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술 영역의 어떤 표현의 자유는 사실상 무한대로 저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예술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창작된 작품이 이게 국회라든지 정치의 공간으로 옮아오는 순간
그것은 이 예술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더더구나 이제 벌어지는 논란이 어떤 예술 작품을 놓고서 예술성에 대한 논란보다 정쟁의 영역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표현의 영역에 있어서 특히 예술, 창작의 자유는 무한대로 보장하되, 그러나 이것이 정치의 영역으로 와버리면 이게 정쟁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그 전시되기 전에 철거가 된 겁니다. 전시가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국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에서 전시가 된 이상 이건 정치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게 맞다라는 또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박정아 두 분의 의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위원회관에서 뭐 전시회가 하나 예정됐다고 해주신 거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것이죠. 정치 풍자의 수준을 넘은 국가 원수에 대한 인신 모독입니다. 저질 전시회를 공동 주관한 민주당 의원들의 처신도 한심합니다. 제발 이성을 찾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을 했습니다. 하나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하기 때문에 저희 지금 준비한 거 갈 길이 멉니다. 국가정보원이 수년간 내사를 벌였습니다. 수사 끝에 창원과 제주 등지에서 북한에게 직접 지령을 받은 간첩단을 적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하조직 창원의 중앙거점 설립. 창원에서 이번에 국정원에 의해 발각된 북한의 지하조직이 상당합니다. 규모가. 2016년부터 북한 지령을 직접 받았어요. 민중자주통일 전위 반정부 단체를 결성해서 활동했다. 진보단체 소속 창원, 부부 활동가 등 수사 중이에요. 제주, 진주 등 전국 각지에 북한 지하조직 총괄 중앙조직으로 판단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혐의가 포착됐지만 국정원 내부에서 내사 진행되다 중단됐다. 돌연 최근 수사가 재개된 건이라고 합니다. 창원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 자, 그럼 이번엔 구체적인 혐의와 내용은 뭔지 창원 간첩당의 구체적인 수사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인사를 직접 접촉해서 지령을 받았어요. 2018년 8월 창원 세계사석 선수권 대회에서 한반도기 들고 북한 선수 응원, 친일 적폐 청산 운동, 반미 집회, 반보수 투쟁 시위, 강경 시위 때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이 활동을 했습니다. 활약을 했습니다. 제주에서도 간첩단이 적발됐습니다. 한길회라고 하는데 뜻이 뭘까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전직 진보당 간부가 제주에 한길회라는 지하조직을 설립하다는 지령받고 5년간 반정부 반미투쟁을 벌였어요. 김정은 선전 등을 실행했고 북한에 보고까지 했다. 조국 통일 한길을 수행하는 모임 한길회. 북한이 실제 한길회에 발신한 지령문, 민노총 산하 제주 4.3 통일위원회를 장악하라. 노조와 진보운동 단체들을 발동해 진보정당 후보들을 밀어주라. 주로 진보운동하라, 노조 활동해라, 반정부 투쟁하라 등의 북한의 구체적인 지령이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그 전통적으로 국정원 내부에서 요 간첩 수사를 잘하는 기관이 있어요. 간첩 수사만 잘하는 전문 요원들도 있고. 근데 이제 국정원법 개정으로 1년 뒤면 국정원이 더 이상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이제 이첩을 하게 되고, 검찰 내부에도 사실은 국정원이랑 함께 수사를 벌였던 팀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거 창원, 뭐 아까 전주요? 진주요? 진주, 그다음에 제주 간첩단 이렇게 많아요? 아마 이 간첩단이 이제 사실이고, 아마 박근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이면 이거 굉장히 대서특필됐을 거예요. 그래서 신문 일면장식 하고 또 패널들 나와서 이것부터 아마 토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우리가 좀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고,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제 북한과 어떤 평화 프로세스,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 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동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완화된 개념,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 뭐 간첩단을 적발하고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와도 별 언론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좀 관심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간첩이랄지 대공과 관련해서 가장 첩보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국정원이에요. 이거 해외 첩보잖아요. 다시 그렇죠. 다 수사의 시작은 사실 해외 첩보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이나 검찰은 해외 첩보 정보를 얻을 수도 없어요. 물론 영사관, 대사관은 뭐 파견돼 있지만 뭐 검사 뭐 몇 명 파견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정원은 상당히 많은 기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첩보를 수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에서 사실 대공 업무를 하는 건데 지금 이거 자체도 물론 수사 결과는 안 나왔기 때문에 간첩단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뭐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당사자들은 뭐 중국 동포 만났다, 중국 동포에 이메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왜 캄보디아까지 가서 중국 동포를 만났는지는 이해는 가지 않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드릴 질문이 있는데 요게 이제 아직은 뭐 혐의지만 국정원이 북한 공작원을 해외에서 이들이 이 진보단체 뭐 간부인지 진보정당 간부 등이 해외에서 접선한 해외 접선 증거를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아까 방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해외 방천망이 가동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북한 공작원을 해외에서 만났다는 사실도 인지하기 어려웠을 거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이걸 유죄로 입증하려면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했다라는 증거를 포착해내는 게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국내 수사 인력 갖고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공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 그런 것도 다 경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찰의 비대화돼서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대공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정원과 좀 협조 체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수사에 있어서도 사실 국정원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추적이랄지 첩보랄지 정보랄지 이런 거 입수하는 데 있어서는 국정원을 따라갈 곳이 없죠. 예. 그렇지만 내년에 이제 경찰로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간첩을 잡는 데 있어서는 누구 신고 같은 게 없으면 잡기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히 해외에서 뭐 접선을 한다랄지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갖다 넘긴다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봐요.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이 사건도 사실은 수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고 이미 뭐 한 5년 전 이전부터 수사를 했었는데 중단을 했다가 다시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간첩단인지 한번 봐야 하고 일단 뭐 검찰과 경찰이 어느 정도의 어떤 대공 관련된 역량을 키워줄 것이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심하고 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은을 총회장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국 통일 한길을 위해서 한길회다 이런 이름도 지금 붙였다고 하고 무엇보다 수사에 따르면 북한 관련 공작원을 해외에서 접촉해서 지령을 직접 받았다라는 혐의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혐의 단계입니다만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을 국정원이 확보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북한과 도대체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지령을 주고받았는지 그 방법, 그 수법도 나와 있습니다. 첨단 교신 기술을 이용했다. 스테가노그래피, 기밀 정보를 평범한 그림 파일 등에 숨겨서 전송하는 거. 오사마 빌라덴이 9.11 테러 때 사용했다. 사이버 드보크, 외국 이메일 계정이나 클라우드를 공유해 암호화된 문서를 교신했다. 옛날에 드보크라고 하면 야산에 간첩들이 활동 자금하고 총 같은 거 묻어두고 국내에 있는 고정 간첩들이 그걸 찾아가는 거였는데 이젠 사이버 드보크다. 암호화된 문서를 교신했다. 조직원, 대학생, 김정은은 총회장님으로 음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김수영 교수님.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어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보듯이 간첩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핵무기 이런 무기에만 집중하는 그 와중에 북한은 사이버전이라던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이런 식의 암약들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도 북한 연구하시는 분들, 국가기관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해킹이 정말 말도 못하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북한은
반드시 이런 무기를 쏘아 올리고 뭐 무기로 공격하는 것 말고도 우리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게 여러 현장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의 반공 의식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들 이제 흐려졌죠. 물론 뭐 정부의 정책도 있었고 예전만큼 반공의 기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적이라기보다는 뭐 형제와 친구로 보자라는 그런 기조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공 의식 자체도 굉장히 약해지고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는 인식도 약해져 있는 편입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쩌면은 이런 이념 같은 것에 경도돼서 북한을 추종하는 것 외에도 돈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줄 테니 이런 활동을 해라라는 식의 어떤 간첩 활동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 생각에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현역 대위가 북한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 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좀 더 북한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태세를 일상 속에서도 늦추지 말고 단지 핵무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일상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성남지청 앞에 관계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라는 취재기자 현장의 전원이 지금 저한테 왔는데요. 현장 가보겠습니다. 지금 성남지청이고요. 요 화면은 이제 입구 쪽이고요. 자, 지금 김남국 의원 모습 보이네요. 정청래 최고위원도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지지자들이 이재명 이름을 환호하고 있고,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 김남국 의원이 도착한 걸로 봐서 생각보다 빨리 이재명 대표가 도착할 것 같아요. 화면을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라이브로 들어온 화면이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정청래 의원하고 정청래 최고위원하고 김남국 의원이 현재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경찰 병력이 지금 보호를 하고 있고, 많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 이름을 환호하고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집회도 열리고 있어요. 지금 김남국 의원 휴대폰 확인했죠? 누가 연락하는 걸까요? 혹시 이재명 대표 연락은 아닐까요? 궁금해지고요. 잠시 후면 이제 이재명 대표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과 김남국 의원이 역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답게 10시 2분부터 도착을 했어요. 자, 지금 화면에 서영교 최고위원도 보이고요. 박찬대 최고위원도 지금 차에서 내렸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파란색 목도리를 하고 파란 타이를 메고서 도착을 했습니다. 현장에 지금 그러면 정청래 최고, 박찬대 최고, 김남국 의원, 서영교 최고위원이 지금 도착을 한 상황이겠군요. 최고위원 지도부들이 지금 거의 다 도착을 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지금 반갑게 누군가와 지금 손인사도 했고요. 지금 민주당 당직자, 제가 아는 당직자 얼굴도 몇 명 보이는군요. 민주당의 당직자들도 속속 현재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름을 외치고 있는 지지자들의 모습과 또 이를 취재하는 취재진들의 인파가 얽혀서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요. 김영배 최고위원도 모습이 보이네요. 지도부에서는 지금 그러면 정리할게요. 제가 정청래 최고위원, 김영배 최고위원, 서영교 최고위원,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 김남국 의원도 도착을 했군요. 자, 지도부, 최고위원 지도부들은 거의 다 도착했어요. 이재명 대표만 지금 도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예고했던 것처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도 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개인 자격으로 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얼굴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직자들 얼굴도 지금 제가 보이고요. 방에 있는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들도 몇 명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잠시 후에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예상보다 빨리 지금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조금 빨리 도착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고요. 아마도 이제 최고위원들하고 이재명 대표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지금 지도부들이 먼저 지금 도착한 모양 그림을 일단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먼저 도착하는 것보다는 최고위원들이 앞서 도착을 하고 이재명 대표를 맞이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주는 게 그림상으로도 더 이제 또 맞고 또 예우상 맞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님, 지금 동료 의원들 얼굴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시는 지도부들은 다 갔어요. 지도부들이 지금 저희 간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야당 당대표가 이제 검찰 소환을 당하는 것이 이제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가 동행을 하건 또 의원들이 동행하는 일도 이제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예전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살짝 검찰에 살짝 갔다 오셨죠. 출석했을 때는 혼자 가긴 했어요, 비밀리에. 예, 그러니까 검찰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살짝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아마 그때는 또 원내대표입니다. 당대표가 아니죠.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뭐 참고할 만한 어떤 이제 관례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서 전부 이제 처음 있는 일로 이제 기록이 될 것 같고 그 좋은 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뭐 동료 의원들이라든지 지도부들이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은 뭐 크다란 정치적 의미로 예. 부여하기보다는 막 인지상정 정도로 봐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장소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김광삼 변호사님이 검사 계실 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성남지청이 이렇게 언덕 위에 있습니다. 수원지검사나 성남지청이. 그래서 아까 이제 지지자들과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운집해 있는 곳이 이 언덕길을 내려가면 큰 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회전하면 성남지청 예.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그 우회전하는 그 뭐랄까요? 삼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성남지청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제 최고위원들과 지지자들이 몰려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보통은 이제 차를 타고 저 성남시청 앞까지 가서 내릴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최고위원들이 이 앞에 있는 걸로 봐서 저 삼거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일단 내려서 뭔가 인사말 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 장소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이제 성남지청이 굉장히 오래됐고 낡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이제 옮겨야 한다고 그랬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안 돼서 옮기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저 언덕길을 올라가면 오른쪽 보면 아마 그 언덕길로 올라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그 언덕길을 올라가게 되면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도 협소해서 주차장도 협소해요. 차가 몇 대 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성남지청에서는 오늘 다 통계를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대중들이 지지자들, 최고위원들이 운집해 있는 저 장소에 이재명 대표가 내릴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아마 또 한마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덕길을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마 이재명 대표 차만 그 청사 앞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럼 이제 그 청사 앞에서 내리면 거기에 아마 그 포토라인이 있을 거예요. 뭐 언론 보다 보니까 흰색으로 포토라인을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포토라인에 서서 청사 바로 앞이죠. 청사 들어가 입구 거기에서 뭐 대국민 메시지 아니면 또는 이제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하고 싶은 말을 할 가능성이 크고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장 그림 연결해 드렸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들이 다 도착을 하기 때문에 탁 또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탁 중계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상황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면 다시 연결해 보겠고요.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마저 보고서 다시 성남지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공소장에 드러난 서운의 혐의, 서해 공무원 피사를 은폐했다라는 건데 그 내용 바로 보시죠. 공무원 피살 언론 보도 다음 날 NSG서 월북했을 가능성 높다 결론을 내렸는데 자, 이 공소장 내용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연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건을 은폐했다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종전선언을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직전에 서해 공무원이 피살이 됐다. 그래서 검찰의 의심은 서훈 당시 안보수장 일단 이것부터 덮고 보자 라고 판단했을 것이다라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제가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당시에 저 사건이 생겼을 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 표류를 하다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든지 북한 군한테 발견이 된 것이 그것이 우리 SI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보망에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북한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분 구조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부여야 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 연설해야 되는데 그 전에 북한 군이
우리나라 국민을 사살했다고 그러면은 그 종전선언의 별 의미가 퇴색되고 북한의 감정이 악화될 그것을 염려해서 그 대한민국 국민을 구조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범죄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서 그때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부라든지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월북이다. 본인이 월북이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르다가 사살당한 거다라고 그렇게 그리고 아는 바 없다. 모든 자료 다 삭제하고 그래놓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검찰의 생각은 사실 그때 우리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했던 것들과 거의 지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책임자들은 이 비난과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에 도착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 생중계해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의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 김영배 최고위원, 서영교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 그리고 김남국 의원도 이미 성남지청 현장에 지지자들과 함께 민주당의 주요 이제 당직자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재명 대표도 도착을 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성남지청 건물 바로 앞에 언덕 윗길입니다. 통상은 차를 타고 여기서 이제 내릴 걸로 예상을 했으나 이 언덕길 밑에 큰 길 부분에 지지자들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이미 운집을 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차를 타고 이곳에 지금 이 장소에 내려서 인사말을 하고 최고위원들, 동지들과 악수를 하고서 성남지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걸어서 갈 수도 있는 거리긴 한데 여기서 지도부와 함께 걸어서 갈지 아니면 내렸다가 다시 차를 타고 올라갈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재명 대표가 도착할 걸로 보이고요. 이미 도착한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도착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도 상당히 많이 모였고요. 이재명 대표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모습도 현장 중계 카메라에 저희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데 권지웅 전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권 전 비대위원님, 네. 오늘 지금 당 차원에서 혹시 이곳으로 모여라 이런 촉구나 이런 동원 이런 게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 건 없었습니까? 자발적으로 가셨습니까? 네, 제가 알고 있기로 당 차원의 그런 지시는 없었고 되레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는 본인이 혼자 갔다 오겠다는 이야기를 최고위원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래도 당대표가 지금 검찰에 소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분들이 함께 동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최고위원 거의 전원에 김남국 의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 지도부가 다 간 거네요. 자발적으로 한 거군요. 다 간 건 아니고요. 지금 김영배 의원은 전에 최고위원을 하셨던 거고 김영배 전 최고위원. 는 아닌 상태고 고민정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아, 고민정 최고위원은 그러고 보니까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선숙 최고위원님이나 등등등 그래서 지도부 전체가 다 왔다 이렇게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닌 상황이고요. 상당히 많은 지도부가 갔지만 고민정 최고위원은 안 갔다. 네, 지금 그렇게 보이네요. 저도 그렇죠, 화면으로 보면서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정도인데 예. 여튼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사실 좀 편파적인 수사에 지금 출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수사에 응하시는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다만 현 지도부가 여기에 참석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아, 현 지도부가 이렇게 참석하는 건 우려스럽다. 이유는요? 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한 규탄을 해오셨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민주당의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검찰이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해줘야겠다가 아니라 검찰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민생행보를 잘 하거나 혹은 아니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시길 바랬던 것 같은데 되려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은 나쁘다는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것을 넘어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쨌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 자체는 저는 좀 기존과는 다른 스탠스를 취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참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혐의를 분리하는 조치까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지도부가 저곳에 간 것은 조금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권지웅 전 비대위원회. 적절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적절한 일은 아니다. 김수영 교수, 언론인 출신으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저 지지자들은 검찰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곳에 또 민주당의 상당수 지도부가 함께 동행하면 아무래도 그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듯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서 권지웅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지도부가 저기에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또 돌직구 의견 밝혔는데 언론인 출신 김수영 교수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림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떳떳한 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범죄 혐의가 있어서 가는 건데 뭐 지지자뿐만 아니라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저렇게 대거 동원되는 걸 볼 때 참 든든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도 이 최고위원들이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물론 본인이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가면 가는 건데 그게 주는 신호는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민주당을 방패막이 삼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국면이. 아까 이양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최고위원들이 오히려 이재명을 절대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어요. 더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재명이라는 패. 지금 김의겸 대변인도 어디서 걸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김의겸 대변인. 자, 지금 성남지청 언덕 쪽으로 언덕 위에 김의겸 대변인은 자리를 했어요. 다른 최고위원들은 지금 아까 밑에 지지자들과 함께 있는데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걸어서 올라왔어요. 차 안 타고 지금 걸어서 성남지청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화면에 포착이 됐고 지금 다른 보도에 따르면 또 고민정 최고위원도 도착을 또 한 것 같아요. 다른 보도에서 고민정 최고위원 도착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화면에서는 현재 잡히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 최고위원들 상당수는 저 아래 삼거리에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은 언덕 위에 모이기로 한 장소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따로 이렇게 가신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각각 어쨌든 김수경 교수님 그래서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말하자면 올인을 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볼 때는 3심에서 유죄받기 전까지는 이 대표 쪽에서 절대 안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럼 어쨌든 공천권은 이재명 대표가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 자리에 간 게 이재명 대표에게 눈도장을 찍으러 간 걸 수도 있겠다. 내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다면은 김수경 눈도장을 찍으려면 언덕 밑에 있는 게 유리합니까? 언덕 위에 있는 게 유리합니까? 잘 보이는 데 있어야죠. 그리고 어쨌든 언론에 잘 노출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김의겸 의원은 일단 성공했어요. 단독으로 샷이 잡혔잖아요. 단독으로 샷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이 방패막이가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옹호해야만 자기가 공천도 받고 총선에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인질에서 정말 공범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수영 교수께서 이런 의견 주셨지만 또 민주당에서는 아니 뭐 공천 잘 보이려고 우리가 저거 간 거냐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야당 탄압이고 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 것 자체가 처음이라 단결된 의미로 저기서 간 거사라고 또 항변할 수도 있거든요. 광준 비대위원님.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이미 검찰이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정말로 공정하게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국민 대다수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지금 박범계 의원도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민주당 야당 대표인 민주당 대표가 직접 검찰에 출석해서까지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있는데 아마 이 장면이 지나고 나면 국민들은 그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왜 녹취 통화까지 확인되어서 사실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혐의가 짙어지는 대통령의 장모는 왜 수사받지 않는가? 그리고 김건희 여사 또한 사실은 주가 조작단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파일 이름까지 이제 나왔었는데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고요. 그 아래 지지자들이 있는 곳에 이재명 대표가 내렸습니다. 내려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다 밑에 있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도 조금 더 도착했고 이재명 대표도 그곳에 내렸습니다. 지지자들과 또 당직자들 또 민주당 지도부가 함께 뒤엉켜 있어요. 취재진들도 상당히 많고요. 이재명 대표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희 카메라 바로 앞에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인파 사이를 뚫고 가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둘러쌌고요. 자, 이재명 대표 여기서 한마디 할 것 같은데요. 현장 소리 좀 더 크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잘 들어오고 있고요. 자, 지금 워낙 상황이 혼잡스럽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길을 뚫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곳보다는 언덕길을 올라가서 좀 여유 있는 곳에서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옆모습 보이고요. 예. 마스크는 쓰지 않고 이재명 대표 오늘도 날씨도 비교적 춥지 않기 때문에 정장 차림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이 대표가 내리니까 지지자들이 둘러싸는군요. 자, 지금 국회 관계자들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실 관계자 같은데 인파를 사이를 뚫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인파 사이에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지금 끼어 있고요. 박범계 의원도 저 어딘가에 있어요. 김의겸 의원은 이곳에 없고 언덕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미리. 자, 취재진들도 이재명 대표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저거는 지금 경찰들이 길을 터줘야 될 것 같은데 경찰이 지금 길 트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앞에 이제 지지자들이 오히려 취재진들과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버린 상황입니다. 느리지만 천천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남 지청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제 검찰의 소환에 출석을 했고요. 아마 밤 늦은 시간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글쎄요, 조사를 받고 나서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마 이 대표의 오늘 검찰 조사에 대한 답변을 한번 보고서 검찰이 좀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합니다. 유민종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 책임자입니다. 수사팀 책임자인 유민종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자, 안개꽃으로 보이는데 파란 풍선과 안개꽃을 든 지지자들이 피켓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안개꽃이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뭐 파악이 되진 않고 있고요. 자, 천막도 지금 쳐져 있군요. 그 사이를 굉장히 좁은 길인데 그 사이를 자, 경찰이 이제 길을 터줬습니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이재명 대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상사도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건 경찰이 길을 터주는 게 맞습니다. 성남지청 언덕길로 이재명 대표가 걸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로는 갈 수 없는 거리군요. 자, 언덕을 올라가면 포토라인도 있고요. 김의겸 의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취재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파란 풍선 든 분들이 다 지지자입니다. 자, 이재명을 연호하는 지지자들 사이로 많이 또 진정이 됐어요. 저기 성남지청 출입구 양쪽 기둥이 보입니다. 저 기둥만 들어가면 이제는 풀입했습니다. 더 이상의 지지자들은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통제가 될 걸로 보이고요. 성남지청 건물 바깥에 자, 지도부도 지금 보니까 최고위원들도 따라서 이 대표 따라서 올라가네요. 아마 이제 정문까지는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또 아마 지도부는 동행할 걸로 보여요. 김의겸 의원도 언덕까지 올라간 걸로 봐서 경찰 기동대들이 저 성남지청 건물, 외부 건물 양쪽 벽 입구에서는 막아야 됩니다. 지지자들은 혼선을 줄 수 있고 지지자들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저기서는 출입이 통제돼야 하고요. 네, 지지자들도 지금 경찰의 통제를 현재까지는 비교적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이길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거의 다 들어갔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인 문제에 민주당이 총출동해 위세라고 비판을 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 통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조사받는 게 맞다. 지도부가 저희 가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양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면? 예, 뭐 대한민국의 제1 야당 대표가 불명예스럽게도 검찰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정치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또 본인한테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는 당을 생각해서, 나라를 생각해서 본인들이 자숙하고 좀 자숙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그런 반성도 듭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게, 저는 안개꽃을 오늘 많이 가져오셨잖아요. 예. 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안개꽃 꽃말을 찾아봤더니 사랑의 성공이라는 것도 있고 죽음과 슬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전혀 상반되는 두 개의 꽃말을 가진 그 특이한 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성공하면은 굉장히 종말로 이르는 슬픔이 오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 검찰 수사에서 벗어난다면 뭐 사랑의 성공이 될 것이고, 또 그 처벌을 받게 되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 뭐 정치적으로는 뭐 숙명적인 뭐 안타까운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겠죠. 예. 안개꽃의 꽃말까지 또 찾아보셨고. 네, 근데 왜 저 이재명 예. 대표의 오는 길에 저렇게 안개꽃을 갖고 왔는지 좀 참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지자들이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이 검찰 수사망을 벗어나서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지지하는 마음이겠죠. 지지하는 마음. 그런데 사실은 이 성남지청이 그 문이 딱 출입구가 2개밖에 없어서 사실은 뭐 예전에 박지원 대표처럼 몰래 그렇게 가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또 뭐 전 국민이 소환되는 거 다 아는데 지지자들이라고 모를 수는 없을 테니까 저렇게 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좀 더 좀 반성하고 참여하는 시간들, 뭐 반드시 꼭 뭐 죄를 확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을 야기한 거, 이런 분란을 대한민국 사회에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좀 보다 좀 자숙하고 자성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또 지지자들 또 보면서 오히려 또 본인이 생각만을 또 너무 주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염려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 정문은 통과한 걸로 보여요. 정문 통과해서 왼쪽으로 쭉 언덕길 올라가면 등기과 있거든요. 여러분이 정면에 보이는 게 지금 성남지원 등기과입니다. 등기과 이제 지나서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 바로 성남지청 건물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 전통의 성남지청이고, 이재명 대표는 벌써 이 성남지청에 4번째 출석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 시절 때는 검사 사칭으로 구속까지 된 바 있습니다. 1, 2심 다 벌금형 받았고, 그리고 조직선거나 선거 당시에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돼서는 대법원까지 가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 시절 한 번 왔었고, 성남시장 때 왔었고, 경기지사 때 왔었고, 지금 민주당 당대표가 돼서도 또 성남지청에 4번째로 또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되니까, 이 성남지청과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인연은 악연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길고도 끈질깁니다. 스코어를 따져보면 성남지청에서 4번의 조사를 받았는데, 한 번은 구속까지 되고 벌금까지 냈었고, 또 나머지 2번은 1, 2심에서 부분적으로 유죄가 선고됐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으니까 최종은 이재명 대표가 웃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과연 이번 4번째 성남지청에서 조사받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웃게 될지 울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2대1이군요. 앞서 3번의 전적과 관련해서.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동대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 봐서는 이 대표가 이제 여기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광삼 변호사님,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요? 크다고 보는데,
일단 오늘 뭐 조사를 하는 게 우선일 거고요. 조사는 아마 밤늦게까지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워낙 복잡한 사안이라서. 그렇지만 이제 검찰은 상당히 수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냐면 물론 뭐 청구 않고 일단 기소할 수도 있겠지만 저 1억 이상의 어떤 뇌물죄가 되면은 10년 이상 무기징역이에요. 그래서 유죄가 되면 아무리 형을 법원에서 봐준다 하더라도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돼야 하거든요. 최하한이 5년이에요. 자, 지금 민주당 의원들 얼굴 보이는군요. 김태년 의원도 있고, 자, 고민정 최고위원도 있고요. 김남국 의원 모습도 보입니다. 김의겸 의원도 합류했어요. 자, 이재명 대표도 이제 얼굴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현재 지금 상황 자리 정리하고 있고요. 예, 민주당 당직자들도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저기 가 있군요. 성남시청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오게끔 양쪽으로 도열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과 지도부들이. 자, 그리고 구급차가 가고 있는데 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구급차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상황이 있다라는 보고는 지금 저한테 없습니다. 돌발 상황이 있는 것 같지 않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구급차가 일단은 내려가서 자리도 좀 정리하고 비상 상황에 지금 대비를 하려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인파 때문에 구급차가 내려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의원들과 현 지도부는 성남시청 언덕 위에 양쪽으로 도열을 했고요. 저 사이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올라올 걸로 보이는데 굉장히 짧은 거리인데 인파가 워낙 많이 몰려서 그런가요? 올라오는 시간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조사받겠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고 성남지청 수사팀은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증거가 더 많다라고 혐의 입증에 또 양쪽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 보도에 따르면 양쪽 모두 다 자신 있다라고 표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력을 갖고 진검승부를 벌이게 될 걸로 보입니다. 취재진들이 먼저 언덕 쪽에 올라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뒤로. 그리고 경찰 기동대가 추가적으로 또 내려가네요. 아무래도 이제 밑에 현장에서 인파랑 상황을 좀 정리하려는 것 같고요. 워낙 인파가 많다 보니까 성남시청 입구에서 현장 인원 통제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당직자 말고도 다른 분들도 올라와 있는 걸로 봐서는 현장에서 뭐 이렇게 철저한 인원 통제는 안 된 것 같고요. 우수수 우르르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기동대가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상황을 보니까요. 자, 지금 셀카봉을 들고 현장을 찍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군요. 자, 카메라들도 많이 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인파 속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찾아보시죠. 자,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우측 하단 쪽에 아래쪽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김남국 의원은 지금 마스크를 다시 썼군요. 장경태 최고, 고민정 최고 마스크 썼고 박성준 의원은 마스크를 안 썼고. 밀지 마요. 자, 지금 밀지 말라는 현장에서의 음성도 들리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밀지 말라 현장 정리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히고 있습니다. 자, 전용기인가요? 전용기 의원인가요? 저기 전용기 의원 모습도 보이네요. 천준호 비서실장 모습도 언뜻 보였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가운데 화면에 잡히네요. 화면 중앙에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지금 멈춰 섰어요. 이재명 대표가. 길을 터달라라는 현장 관계자 정청래 최고위원이 바로 옆에 위치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 모습도 보이고요. 박범계 의원도 저 뒤에 있습니다. 자,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다 거의 모두 이 성남지청에 가 있다.
반면에 이제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뭐 설훈, 조웅천, 박용진, 전재수 의원은 현장에 가 있지 않습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모두 다 거의 저곳에 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곧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죽일 테면 죽여봐라, 죽지 않는다, 뭐 이런 발언하기도 했었는데 박홍원 원내대표가 바로 이재명 대표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 대표, 원내대표 모두 다 지금 성남시청에 대동을 한 상황입니다. 동행을 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거의 모든 지도부가 지금 다 성남시청 이재명 대표 출석에 동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전에 그 모습을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개인 비리로 출석하는데 위세를 과시하냐라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비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입장 밝힐 걸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짓지 말아주세요. 경보선이 지체면 고소. 자, 오늘 대전 그분이 강림하셨네요. 자, 성남시청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대장동에 그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좀 조용해진 것 같으니까 좀 떼주십시오.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마이크 내려. 목소리가 작습니다. 쫄았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샷. 샷아. 지금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잘난 사람만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누구나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맡겨진 고난이 크든 작든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권력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정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행정으로 증명하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불가침에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그리고 불손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그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축구가 고사를 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 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라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국민 여러분,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기득권과 싸워오면서 스스로를 언제나 어항 속 금붕어라고 여겼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공직자들에게는
이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숨길 일을 하지 말라. 숨기려 하는 사람은 개인에 불과하지만 아마추어에 불과하지만 숨긴 걸 찾아내는 수사기관은 프로 전문가들이고 집단이고 권력과 예산, 조직과 노하우를 가진 거대한 집단이다. 결코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숨기는 건 불가능하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은 저에게 말을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최초의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십시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이렇게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를 하고 적극 행정을 해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습니까? 전국의 시민구단 직원들은 과연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 유치를 하고 시민들, 국민들의 예산을 아끼는 일을 해 나가겠습니까? 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성남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깁니다.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관계도 없는 대로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성남FC가 운영비가 부족하면 성남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하면 그만인데 시장과 공무원들이 성남시 예산을 아끼려고 중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런 개인적 이익도 없는데 왜 그런 불법을 감행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전진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러한 한 역사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 리스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습니다. 조봉암 사법 살인 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강기원 유서 대필 사건 등등의 셀 수 없이 많은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하시죠. 그 경찰이 무혐의 종결 지은 거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을 이제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하신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답정 기소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충실하게 방어하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구라로 뻔뻔하게 맨날 무혐의 입증에 자신하시는 건가요? 자, 수사 잘 받으시고 국립호텔 10년. 자, 공짜 받는 거. 자, 참견이 거기에 서 있어요. 자, 찌찌면 대표님 후원을 강요받았다는. 자, 대장동에 확실하게 말하라. 여기 앞에 왔어요. 자, 찌찌면 구워서. 찌찌면 구워서. 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장문의 발언이었습니다. 검찰에 소환된 출석하는 정치인들의 발언 중에서 아마 역대급으로 가장 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1분에서 12분가량의 긴 연설을 이재명 대표가 준비해온 연설문을 꺼내들어서 읽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고 적극 행정이었을 뿐이다. 성남FC의 예산이 필요하면 세금으로 지원하면 그만인데 뭐로 범법했겠냐 라는 항변이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에게 이재명은 반란일 것이다. 그래서 나를 탄압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검찰청사 들어가기 전에 또 기념사진까지 촬영을 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민주당 지도부나 다른 제3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검사와 이재명 대표와의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야당 탄압이고 조작 수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표의 어떤 법적인 논리도 좀 들어보셨는데 검사 출신 김관삼 변호사께 보시기에는 좀 어떠셨습니까? 이제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주장했고 또 이재명 측의 측근들도 주장했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성남 시민을 위해서 광고랄지 이제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거고 이게 왜 죄가 되느냐? 이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 이전에 뭐 유호성 간첩 사건 조작이랄지 검찰에 이전에 있던 어떤 그러한 유법적이고 국민의 지탄을 받던 내용을 이제 전부 다 열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 사건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이제 그런 걸 읍수하는 걸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연설의 어떤 길이가 너무 길어서 메시지 전달하는 데서는 진짜 실패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짧고 굵게 자신의 어떤
생각을 전달해 줘야 하는데 할 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굉장히 장문에 미리 준비해오는 연설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지지자가 모이고 민주당 지도부가 동행을 했다고 해서 검찰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아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유축감을 들지 않거든요. 검찰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짜놓은 플랜대로 갈 것이고 예. 그 플랜에서 이제 죄가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신병 처리, 구속을 할 것인지 여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오늘 조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예, 앞서 이제 저희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분 의원도 굉장한 설전을 벌였는데 이거 뭐 적극 행정이다, 다른 FC도 다 처벌받을 것이다라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반박과 이양수 의원의 또 이에 대한 재반박은 그럼 강원 FC도 땅 변경해주고 후원금 받으면 될 일 누군 바보라서 안 하느냐, 그거 자체가 죄다라는 또 반박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이렇게 연설을 한 것처럼 광고 홍보비를 후원금으로 둔갑시켰다, 검찰이 이렇게 둔갑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인 거고 민주당과, 그런데 또 국민의힘과 검찰 쪽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광고 홍보비였으면 이재명 구단주 이후에도 그런 후원이 돼야 되는데 왜 딱 이재명 구단주 재직 기간에만 후원이 됐었고 광고 집행 내용이 별반 없었느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이 확보한 증거와 이재명 대표의 법적인 주장을 갖고 결과적으로는 재판부에 가서 법리적으로 좀 다퉈볼 것 같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이게 광고비냐 제3자 뇌물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쟁점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 방금 전에 연설에서 잘난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성남FC의 광고비를 50억 받는 대가로 두산이 그 용도가 변경되면서 1,600억이 넘는 돈을 수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돈이 아주 비싼, 그 땅이 아주 비싼 값에 팔렸거든요. 그만큼 지금 뭐 다른 예들을 막 들면서 다른 시민구단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공문이 나온 것들을 수차례 보도를 통해서 봤잖아요. 두산과 성남시 간에 용도 변경을 대가로 돈을 내면 용도 변경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공문 같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둘 사이의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는 상당 부분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도 자신하고 있는 것이고 또 관계자들에게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담은 증언들도 나왔기 때문에 검찰은 자신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과 또 검찰 측 시각까지 저희들 장시간 길게 분석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생중계해드렸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생중계해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할 걸로 보이고 그 귀가하는 장면, 검찰에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검찰이 추후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 등등은 내일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